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정말 하지가 될 거라서 정말 해가 길어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날이 밝고 또 7시가, 8시가 다 돼가도 아직 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해 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문맹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참 배워야 되는데 돈을 참 배우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많은 교육에서 사실 돈 같은 거를 쫓지 마라 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 돈의 단위를 입에 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큼,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모른 척 하면서 살아왔던 시점도 좋고, 사실 아주 평생을 경제학자를 하셨거나 경영학과를 하셨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정말 세상에 큰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자기 일에 몰입했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점이 많아서, 너무 막 학생들이 너무 또 돈을 막 이렇게 알려 그러면 그거 할 시간에 전공을 좀 더 집중해라. 그게 너의 부가가치를 훨씬 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또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거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는 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것을 이건 자본주의의 문제라거나 자본주의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자본주의라는 말이 그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구석기 시대를 해서 한 그 만년 전서부터 아마도 이 돈에 대한 거는 그게 지폐였던 조개 껍질이었던 간에 그 돈에 대한 거를 모르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돈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라는 말이 어떤 신조어가 어찌 보면 만들어지면서 모든 이런 경제 현황의 어떤 현상 같은 거를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에서 우리가 또 많은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보다 사실 더 깊게 더 뿌리가 오래 어떻게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나 역사가 바뀌었는가를 알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독서 모임으로 강제로 읽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읽은 것 같지 않은 책이죠. 근데 정말 읽어보시면 꼭 이 책에서, 이 책 자체에도 우리가 몰랐던 어떤 관점이나 사실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 거는 세계사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완전 뿜뿜하게 해줄 수 있어서 세계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지게 하는 책으로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사실 2016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요. 오무라 오지로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세계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이 제목 이후로 사실 국내에서 또 많은 서적들이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간단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역사, 언제 몇 년도에 누구랑 누가 전쟁을 하고, 몇 년도에 어떤 정책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대공황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다 산발적이고 별개의 사건 같은데, 그거의 배후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맥락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막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돈을 축으로 해서 역사를 더듬어가면 그 해답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뭐 어떤 기후변화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돈과 경제에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돈이 곧 권력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위대한 정보광 이런 것들을 막 우리는 막 따로따로 외우지만, 뭐 시민의 혁명 이런 것들도 막 따로따로 외우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다 돈이라는 것이 있고 돈이 곧 권력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각 나라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영국은 지금 그 위대한 대영 제국을 만들 수 있었나? 또 미국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초강대국이 되었나? 또 소련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 정말 전 세계에 거의 반 이상을 먹었던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나? 그리고 또 아랍은 도대체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경제를 읽었나? 또 일본은 어떻게 읽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3세계나 지금의 어떤 이유나 여러 가지 또 떠오르는 중국 이런 거에서 각 나라별로 해서 14개 챕터로 이것을 분석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국에 대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가, 이 영국이 실제로 어떤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영국은 사실 굉장히 유럽에서 낙후되고 아주 촌스럽고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그 영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나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 실제로 이 해적행위를 국가적으로 시행한 앞선 나라였던 거죠. 또 해적행위를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해적이나 약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사실 20세기 초까지 거의 19세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인류 역사에 10,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나라의 어떤 제국이든 어느 지대든 그 나라의 풍요와 번영은 다 약탈에 의해서 일어난 거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약탈을 잘했다는 뜻이고, 또 그 약탈은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의 잣대로 봐서 그렇게 나쁜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내 국민들한테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옆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도자라면 그게 족장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당연한 최우선의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탈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약탈 덕분에 실제로는 이 약탈의 어떤 부가가치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해안이 있게 들여다봤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국가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은 것들이 우선되었었는데, 이 영국이 근대화됐던 거는 정말 전 세계에 누구나 도대체 영국이라는 나라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첫 번째로 사실 로마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보는 어떻게 영국은 저런 영국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근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문명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영국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입는 옷, 우리가 하는 스포츠,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거의 영국식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라고 하면, 어떤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조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든지, 또 근대적인 은행을 처음 만들어서 이 은행을 처음 만든 것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역사의 건데, 이 영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실제로 뭐 많은 영국에도 여러 왕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하고 근대가 되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은행을 만든 것은 사실 네덜란드죠. 그리고 그 네덜란드를 그렇게 만든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고,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 정말 만들어진 그런 이 주식회사라든지
또 선박을 만드는 그 기술, 또 그거를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이런 제도들은 사실은 영국이 네덜란드의 그 왕의 부인으로 가 있던 그 메리 여왕을 데리고 옴으로써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의 영국은 여러 가지가 보태지긴 했지만 큰 도약은 사실 네덜란드의 왕을 수입해 온 거죠. 네덜란드의 앞선 아이디어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을 어찌 보면 우리가 히딩크 외국 감독을 영입하듯이 왕을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네덜란드에서 하던 그 놀라운 어떤 근대화된 금융제도, 이런 주식회사, 이런 선박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왕과 함께 그때 엘리트 강요들이 전부 다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훌륭한 왕은 정말 이 전쟁의 신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다 전쟁만 치러주고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영국에 엄청난 부를 남겨주고 이 훌륭한 제도를 자리매김하게 세팅해주고, 사실 후사는 없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영국의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핀란드 은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연만은행이 더 그 앞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은행들이 좀 더 우선이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유럽 국가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이 맨날 전쟁을 하려고 맨날 돈을 빌리는 게 일이었었고, 전쟁하려고 돈을 빌리다 맨날 그 부도가 나는 게 일이었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 이런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보통 그 나라에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보통은 뭐 못해도 20% 이상이 되는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 잉글랜드 은행이 생기면서 이게 놀랍게 뭐 한 이 3%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세금이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영국이 큰 돈을 벌 수가, 해적으로 인해서 시드먼 이 종잣돈이 생긴 상태에서 그거를 은행에서 많은 저리로 빌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현명하게도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이거는 성차별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국왕이 남자인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이 싸움을 나가서 싸움을 걸고 이기고, 지든 이기든 내가 싸우는 것이 어떤 국가의 명예, 내 가문의 명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일으켜서 잘 나가는 나라를 꼭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를 수없는 이 나라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쓸데없는 이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관조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력이 회전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갔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 이 영국 군대가 어떻게 스페인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나에서도 큰 개념이 돈이에요. 군사력은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른 스페인 군대 같은 경우,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 때서부터 이때까지 결국 군대는 돈이거든요. 너가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면 너의 부인과 자식과 아버지, 엄마를 먹여 살려줄게.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왕이 얼마나 돈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결국 이 군사력이 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큰 대군을 계속 정복해가면서 계속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알렉산더 대왕도 평생 쓴 돈이 한 푼도 없대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주고 거기서 새로운 곳에서 한 돈을 거기에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니까 그 정복민들이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준다면 이 대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 나는 설사 나가서 죽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 살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전쟁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스페인도 옛날에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 스페인이 너무나 무적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돈은 고갈되고, 그러니까 군사들한테 가는 돈은 아무래도 줄어드는 반면 영국은 군사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실탄을 실제로 쏴가면서 군사 훈련을 시키게 되니까, 이 군사라는 거는 훈련을 시킬 때도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군함이나 배를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월급을 줘야지만
그게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죽어도 내 가족은 먹고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적진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력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국력의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이 그렇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거는 단순한 어떤 그냥 뭐 단순한 전략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부와 그 부를 딴 데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군대와 어떤 이 군함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사는 거에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무적 군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됐으나 정말로 인생에는 모든 게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영국의 몰락의 시작과 오스만 트루프의 사실 몰락이죠. 오스만 트루프는 여기 뒤에 이제 중동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스만 트루프는 사실 약 1300년에 시작해서 1900년이 될 때까지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나라였었습니다. 정말 어떤 나라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항해 시대가 그 위험천만한 대항해를 시대를 시작했던 이유가 어떻게 저 유럽의 끝에서 그 희망봉을 아프리카를 돌아서 저까지 가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무모한 모험을 시작했던 것이 도저히 오스만 트루프를 뚫고 이쪽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 위험한 길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시작된 것이 대항해 시대였었고 근데 그 어마어마했던 오스만 트루프조차도 또 이 어마어마했던 영국조차도 1차 세계대전으로 정말로 너무나 여지없이 이 상황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이 불리해진 그 탐을 타서 실제로 엄청난 부활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이 영국이 제일 수출에 가장 큰 이 점유율을 전 세계에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가 면직물이었었는데 이게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에 의해서 이 해상이 다 막히게 되면 아무리 큰 식민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 해상을 나갈 수가 없게 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라서 영국이 발이 묶여있는 동안 일본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또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답게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영국은 어떻게 금융대국이 되었는가에서 이렇게 표로 잘 나타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00년대에 해적행위로 해서 시작하고 또 1200년대에 세제정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라고 할 거 없이 조선도 다 마찬가지였었고 왕의 재산이 나라는 왕의 개인 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국민도 거기에 있는 모든 토지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왕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아무 때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명목으로나. 특히나 이 많은 왕들이 전쟁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권위와 힘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으로 지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돈 까먹은 거를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어떤 세금 명목을 만들어서 쥐어짜니까 안 그래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국민들한테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마그나 카타를 통해서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세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고 또 이제 해적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이때 이 해적행위가 있으니까 해적이라는 게 그 군사력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이걸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영국이 처음부터 식민지를 개척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가 다 만들어 놓은 그 식민지를 영국이 그대로 이렇게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이기면서 이렇게 흡수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은행을 통해서 가장 막강한 부를 이제 정말 저리의 이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그것이 결국 근대 이 인류에게 근대라는 세상을 이제 열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드디어 세계의 공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금본위제로 영국의 파운드가 처음으로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돼서 지금도 사실 영국은 지금 보기에는 나라도 다시 줄어들었고 인구도 작은 나라고 굉장히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금융에 있어서만은 전 세계에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영국을 작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어떻게 금과 달러로 세계 경제와 패권을 쥐었나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 맨 처음 독립할 때만 해도 13개 식민지밖에 없어서 별이 13개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면적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프랑스한테 사들이고 스페인한테 사들이고 또 원주민한테 사들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들이는 바람에 국토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덕분에 역시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덕분에 이제 영국이 공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공장이 1894년, 약 1900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약간 역사는 돌고 돌아서 결국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돕고 우리 생각에는 루이 16세를 굉장히 이렇게 무능한 왕으로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루이 16세는 굉장히 이 독서 왕이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나라는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서 조상이 물려주신 대로 봉건제도를 지키려고 했으나 사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사관은 이런 미국 같은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한 면도 없지 않아서 미국의 독립을 돕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미국은 실제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하나하나 공업 세계 공장이 되고 또 세계 제1위의 채무국에서 1차 세계대전 덕분에 채권국이 되고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팔아야 되고 또 무기를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되고 그 다음에 산유국까지 세계 1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니 전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세계의 금의 절반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심지어 공황 직전에는 전 세계의 금의 70%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까지만 해도 다 전 세계는 금본위제였잖아요. 내가 어떤 통화를 찍어내려면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을 함부로 풀었다가는 예전에 스페인이 몰락했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찍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은 잘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찍어내지 않았던 덕분에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생겨나서 다시 이게 공황에 이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국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나라 미국의 어떤 실책으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금본위 제도나 이런 것들에 다 맞물려서 그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뭐 그냥 들어만 봤던 것 중에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해서 1944년에 드디어 미국이 그 전까지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겠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 계기가 그 유명한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달러는 금태환을 쭉 하다가 실제로는 이 1970년에 오일 쇼크가 되면서 닉슨이 드디어 이 그 금태환을 바뀌어서 그 전까지의 달러를 보면 거기 아주 작은 글씨로 1달러는 금과 이렇게 바꿔준다는 그 문구가 있다가 그 닉슨 이후에 나온 달러에는 그 문구 한 줄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은 어찌 보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의 강국이 됐고 모든 나라들은 다 보호무역 내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내 식민지 안에서 영국 식민지 안에서만 돌고 프랑스 식민지 안에서만 이렇게 돌려고 했던 블록 경제를 했다면 미국은 내가 식민지를 하지 않고 무역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부만 축적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실제로 부를 제1의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전 세계 이 서방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이 미국은 유럽을 원조하는 쪽에 가게 되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라 미국, 유럽이 만약 저렇게 계속 못 살게 되면서 아무것도 수입할 능력이 없는 뭐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물자들이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90억 달러라고 하는 연간 예산의 한 20%가 되는 돈을 그냥 무상으로 유럽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고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미국의 어떤 무역도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45페이지 옆에 44페이지에 보면 세계대전을 거칠 때마다 경제력을 상승한 미국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미국은 크게 바뀌는데요. 그전에도 이미 자원대국이었었고 자원대국이었지만 채무대국이었었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을 겹치면서 실제로는 전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하나도 없으면서 실제로 물자를 대주는 물자를 하고 또 유전이 개발되면서 이 정말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1위의 공업국과 세계 1위의 산유국, 세계 1위의 채권국이 되는 거죠. 거꾸로 아까 채무국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금의 70%가 자그마치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다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서 여기서 드디어 달러가 기축통화로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세계의 은행이 되고 경제 패권이 되는데 70년도에 닉슨 쇼크에 의해서 그 금 본위제를 없애고 나서도 사실 달러의 이 세계 무역의 거래 그리고 오일을 석유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도 달러는 아주 아무도 번접할 수 없는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20세기 초에 저도 참 잘 옛날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 뭔가 겨울 왕국 같은 신비로운 러시아 왕국과 도대체 저 소련 소비에트는 또 무엇이며 또 그러다가 또 소련 소비에트가 또 멋있나 그랬었는데 힘이 약간 힘이 있고 막 달나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것도 되게 멋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냥 너무나 힘없이 몰락해버리고 이거는 또 뭔가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소련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49페이지부터를 보면 실제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봤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이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20세기의 초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새로운 뉴 개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식인이라면 모두가 공산주의를 꿈꾸고 이런 천재적인 발상이 있나 이런 거에 사실 전 세계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었고 실제로 어떤 산업화가 되거나 자본주의가 되는 것도 이제 성숙되기 전에는 사실 천민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빈부격차가 생겨도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지혜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보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돼서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제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전까지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못 살거든요. 9,000년 동안 인류는 거의 GDP를 이렇게 깔고 살았다가 사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어마하게 못 사는 거지라고 해도 옛날로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귀족이고 왕족이라고 해도 지금의 웬만한 정말 서민보다 훨씬 못 사는 우리가 막 그 중세 사극에서 나오는 어떤 귀족이나 왕족도 실제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를 보면 지금의 서민보다도 못한 삶을 했었고 비로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정말 잘 살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통찰하는 지혜가 그때는 이제 아직은 없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부의 이런 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아주 몹쓸 어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공산주의가 옳은가 틀린가 해서 당부당을 라는 글을 이게 저희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것이 사람이고, 만약 소유하는 것을 모두 다 똑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걸로 나의 이기심을 발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로 전 세계 그 누구도 공산주의가 최고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정말로 정말 시대를 앞선 그런 해안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사람들이 정말 다 믿지 않았지만 불과 그로부터 20-30년 뒤에 실제로 이제 보게 되죠. 스탈린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소련은 1, 2차 대전 중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상명하복에 아주 잘 조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한 나라를 빠르게 가난에서 극복하는 데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봐라. 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유럽은 이렇게 피폐했는데 소련의 저런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 공산주의에 열광하게 되죠. 그래서 이 53페이지에 보면 소련이 어떻게 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는가 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그 교훈을 겪고 또 러시아의 혁명을 거쳐서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상명하복의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 정말 극빈의 상태를 이겨내는 데는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생산이나 중공업이나 농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게 돼서 재건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이 소비에트에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숙청과 엄청난 사람들의 아사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죠. 유럽 사람들도 그때만 해도 소비에트가 완전히 닫힌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를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 벌써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도 이 구한말의 이 앞선 선각자들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소련을 이렇게 가보면 분명히 각 세계적인 어떤 뉴스에서는 소련이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구 유럽을 지나서 소련을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운이 빠져있고 모두가 무기력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보도랑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서구 유럽인들의 아주 엘리트들은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이게 보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어떤 것보다 공산주의만은 막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실제로는 어떤 나치 같은 괴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1936년에 이 일본과 나치는 어떤 전범 국가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내쳐진 외톨이 국가들이었지만 우리가 공산주의를 함께 맞서겠다고 하는 그 공동의 그 반공 협정을 맺으면서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체주의라는 거로는 똑같은데 일본이나 나치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였던 거고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가 정말 공산주의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다시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히틀러가 국민들한테 심어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서 독일 국민들은 다시 희망에 차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말 무서운 힘으로 집결해서 이제 다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하는데 여기서도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독일과 소련이 똑같이 폴란드를 침공했는데 그래서 반반을 갈랐는데 가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면 소련과도 같이 싸워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련과도 같이 싸웠다가는 필패니까 사실 독일 하나만 갖고 연합군이 싸웠어도 결국은 중간에 졌었고 사실 이 다른 나라의 1차 대전은 소련이 아니었다면 연합군이 졌을 것이고 사실 2차 대전은 역시 미국이 아니었으면 졌을 거라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싸움에서는 이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정치인들은 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그런 이 침공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소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독일과만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미국은 이제 그래도 잘 생각을 해서 결국 옛날부터 어찌됐든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그 나라의 여왕은 어쨌든 내 나라 국민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임무이기 때문에 딴 나라들끼리 서로 싸워서 각 나라의 각자 다 피폐해지면 나를 위협할 만큼 국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나라들이 이렇게 위협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피폐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걸로 해서 미국은 국력을 소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아이러니해서 실제로 소련은 개입하고 싶지 않아 했었는데, 정말 2차 대전의 끝까지 개입하고 싶지 않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이 이 소련은 너무나 많은 자국민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정말 이제 일본과 여기서 이 연합군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불안감에서 소련을 끝끝내 설득해서 참전에 하게 되고 정말 태평양전쟁이 끝나기 단 일주일 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 덕분에 사실 많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서구가 가장 우려했던 공산화로 완전히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로 가면 아랍은 또 어떻게 생겼나 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는 제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흑과 백의 논리,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이래서 이렇게 선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해서 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번에 연합군에 붙고 누가 이쪽에 동맹을 이쪽이 결성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나라 하나하나에 아주 치밀한 자기 나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계산에서 됐었지만 그게 악수를 두는 순간 정말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좋은 수를 두게 되면 그때 정말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 대한 것도 지금 항상 우리가 아랍 그러면 제일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뭐가 뭔지 누가 적이고 누가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분 나쁜 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워하는 IS도 사실은 그 시작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간다. 그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었는지.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향신료를 하려고 하면 그 후추 1g이 은 1g하고 맞먹으니까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도박을 하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 유태인이 재밌게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사실 절대로 누가 봐도 아무리 구심력이 약해지고 했다고 해도 그 엄청난 힘으로는 멸망할 수가 없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에 동맹을 붙는 바람에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완전히 분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은 이 중동을 반으로 서로 이렇게 가지려고 했었고 그때 이 분할선을 이렇게 그 시족이나 이런 거와 정확히 매치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경계선을 짓다 보니까 사실 같은 나라 안에 너무 다른 이질적인 문화, 종교가 서로 섞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내전으로 인해서 중동은 이렇게 도저히 힘을 이렇게 구축할 수가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이 유태인에게 사실 유태인들은 오히려 저쪽 그 영국보다는 저쪽 다른 편에 붙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태인은 영국 쪽에 붙을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실제로는 이 영국이 그래서 아주 그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벨푸어 선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만약에 이게 잘 끝나면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에 내셔널 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도 국가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내셔널 홈을 만들겠다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시오니즘에 의한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인들이 2000년 만에 이주하는 이제 상황이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아랍인들의 입장을 바꿔보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문명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몇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딴 나라에서 살던 외국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거기다가 사이도 안 좋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점거하고 우리 땅이라고 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 결국 아랍에서 사실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했지만 실제로 결론은 너무나 참혹해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아랍으로서는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다시 이제 오일머니까지 하게 되니까 사실 중동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핫한 이유는 거기서 만약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중동에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 중동이 많은 어떤 그 관심을 끊어지게 되고 또 중동에서도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유는 이제 중동의 오일이 더 이상 별로 필요해지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 석유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때는 전 세계가 오로지 중동에 목매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서 하고 싶었던 대로 할 수가 있었어서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석유는 모름지기 산업의 혈액이기 때문에 이 혈액이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태인 로비 단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유태인은 이스라엘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의 수보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의 수가 훨씬 더 많고 또 그 유태인이 미국에만 5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70만 명, 약 3분의 1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로지 뉴욕시에 살기 때문에 사실 뉴욕시는 그냥 세계 최대의 유태인 거주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욕 인구의 2분의 1이 20%니까 뉴요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유태인인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 유태인 로비단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이 뭐 전미 총기협회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담처럼 한 그것이 나에게 24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냅킨 위에 상원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런 그 유태인들의 어떤 힘이 얼마나 미국 정계를 크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또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인강의 기적을 할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고 어떤 개인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졌지만 실제로 공업은 하기 전의 상태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미 그 나라가 이미 이룩해 놓았던 공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는 거라서 그거를 올라서기는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독일의 본래 기술력, 본래 공업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불과 2차 대전에 패한 불과 4년 만에 독일은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 엄청난 거의 모든 나라가 파괴되다시피 한 거를 불과 4년 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뭐 엄청난 대국으로 단 10년 전쟁 존전 10년 만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시 일본은 역시 일본도 우리 생각에 일본이 그렇게 막 어떻게 어떤 원자력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시 부활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도 역시 일본분의 입장에서 일본을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도 사실 민간이나 이런 민간 시설들은 많이 파괴됐지만 실제로 그런 군수나 중공업 분야는 별로 파괴되지 않고 워낙 기술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결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잠재력. 어찌 보면 저도 늘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을 생각한 게 통안의 40년, 우리가 일본보다 40년 늦게 개항했는데 우리가 40년만 일찍 개항했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일본한테 식민지를 안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그 다음에 많은 공부에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는
일본은 우리가 40년을 뒤진 게 아니고 최소 300년을 뒤진 거라서 이 에도 시대의 260년 그리고 그 40년 그걸 곱하면 딱 정확히 300년인데 우리가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일본을 앞서 있었지만 고려 시대가 끝난 이후 일본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혼란을 겪었지만 그것이 다 된 그 100년 이후로부터는 눈부신 에도의 발전이 돼서 일본은 특이하게 서구의 영향이 없이 자체적인 금융, 어떤 자체적인 국민의 계몽, 교육 이런 것, 어떤 그 자치 이런 것들이 다 되었던 나라라서 실제로 어떤 근대화가 됐을 때 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미 자유인으로 상공업을 한다든가 또 그 당시 이미 일본의 문맹률이 73%가 그 어려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인구가 73%가 벌써 1700년대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1900년대 초에 98%가 문맹이었던 그 쉬운 한글을 문맹이었던 거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거고 1600년에 정말 호 1600년에 일본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범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업 모든 것에서 어떤 오직하면 이 대항해 시대에 그 선원들이 그 가혹한 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그 지팡구라고 하는 그 근과 은이 가득한 나라 지팡구를 찾아서 간다는 그 희망에 들떠서 갔던 것인데 그 지팡구가 좌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정말 굉장한 부국이었던 그런 거가 이미 에도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서 국민의 계몽과 어떤 부에 대한 시민의 성숙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기술력만 됐을 때 아주 쉽게 이걸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저항이라는 게 국민들이 권력에 저항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상행위를 하고 신용장을 쓰고 이런 게 이미 다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빨리 될 수 있었고 교육이 워낙 이미 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되고 하물며 이제 이 전쟁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이제 이 어떤 공업 상업 모든 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으로 피폐됐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중고검이나 이런 것들은 또 파괴되지조차도 않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이후 전쟁이 끝나고 10년 만에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메이지 유신도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그거를 네 가지로 봤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규제의 어떤 철폐다. 그래서 자유화 정책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 교통의 자유, 거주의 자유, 토지 매매의 자유가 메이지 유신 때 돼서 이것이 그대로서는 정말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더욱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제 10년 만에 독일이 미국을 위협하고 20년 만에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 미국이 한 것이 너무나 무역 적자가 미국에 많이 되게 되니까 섬유 제품 수출을 자제하라.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으로서는 굴욕적인 말인데 그렇게 자유무역을 전 세계에 했던 나라지만 이제는 이거를 좀 해야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고 거기다 핵무기를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략으로 내줄 만큼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을 표방하다가는 이제 적자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주는 거는 일단 석유 이권에 대한 건데요. 아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뒤집히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상태에 된 것인데 실제로 이란은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의 이란은 다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눈만 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1970년대 이란을 보면 뭐 할리우드를 뺨치게 LA를 뺨치게 사람들이 컬러풀한 옷을 입고 금발의 머리를 자랑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렇게 대학을 활보하는 이란의 어떤 젊은이들을 다 사진에서 볼 수 있거든요. 또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가 돼버렸을까 그런 거에서 본래 팔레비 왕조가 이제 미국의 어떤 동맹이 돼서 실제로 이제 산유국이
어떤 모든 것들은 어떤 나라에 특별히 어떤 뭐 친근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이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겠나 하는 걸로 이란과 굉장히 이제 동맹을 잘 맺어서 잘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팔레비 국왕이 그 부패하기도 했었지만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팔레비 국왕 때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나라라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다 유학을 어마어마한 숫자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 국왕이나 관료들이 너무 부패가 더 돼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귀족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반감, 또 심지어는 이 엘리트들의 자제들조차도 반감을 하니까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자유를 줬던 대가로 실제로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의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이제 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고 나니까 이 미국은 이란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란은 그때서부터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에서 정말로 지금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집트도 처음에는 이제 이 아랍의 맹주였었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맹주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영웅적인 대통령에 의해서 실제로 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킵니다. 수에즈 운하의 어떤 이권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유화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랍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서 굉장히 큰 국민 노릇을 했었지만, 이게 이 5.1 혁명이 이제 대규모 유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아주 조그만 부족 국가만도 못한 나라들이었는데 거기서는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는 반면,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은 똘똘 뭉쳐서 서방과 잘 싸워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일 머니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랍 국가는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데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들어오는 나라들과 인구는 이렇게 많지만 오일이 없는 나라랑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다트 대통령이 굉장히 박수를 두게 되는데, 리비아를 침공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는 아랍의 철천지 원수인 또 이스라엘과 전격 화해를 하는 등 도대체 아랍의 연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게 되죠. 하지만 또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해주고 싶어 했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IS잖아요. 도대체 IS는 뭔가? IS는 아주 또라이 집단 같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극단주의자들 같은데 굉장히 굳건히 잘 버티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찌 보면 이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이 정권을 미국이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 후세인 정권이 있을 때 진짜 뭐 외무부 장관, 정보국장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IS의 이 요원들이거든요. IS라는 게 이슬람 국가라고 본인들이 국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외무부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가 형태를 다 띠는 이유가 이미 후세인 때 후세인 국가에서 진짜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만든 나라가 더 탄탄하고 잘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이 IS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라크 정권은 굉장히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정권이 I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아마추어 어린애들이고, 본인들은 후세인 때서부터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 미국과 직접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을 잘 포섭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후세인을 얼마든지 이 미국이 없앨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없앴던 가장 큰 이제 혼내주기만 하고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이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굉장히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또 이 잘 훈련된 이 사람들 인구도 엄청 많고 근데 쿠웨이트는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침공을 하기로 마음먹은 지 불과 8일 만에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려서 그냥 먹으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 이권들이 해서 결국 미국이 이라크와 이제 싸우게 되고 결국 후세인이 당연히 이제 한 달 만에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을 바로 축출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축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후세인을 축출해버리고 나면 저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쪽 이라크에 제2의 이란을 세우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후세인이 차라리 있어서 이란 이라크가 계속 소모전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는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방 국가에는 훨씬 더 이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으나 이제 그 두 번째는 결국 후세인은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6년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개혁 개방을 잘 해서 이제 미국을 넘어설 거라는 쪽에 결론적으로 거의 이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2016년 이후에 사실 국제 정세가 또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또 위태로운 그 견해를 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중공이 개혁 개방을 비록 했으나 또 여러 가지 뭐 천안문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서방의 제재를 들어가고 거의 이제 못 살게 이제 거의 이제 고립 무원의 상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은 다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그때 구해준 나라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원조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경제 원조를 해놓고 이거를 차단하게 되면 일본이 받을 피해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중국을 다시 제재를 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그거를 하지 않고 욕을 먹어가며 그거를 계속 해줘서 덕분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게 계속 될 수 있었던 큰 초석을 한 것이 일본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천안문 사태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잠재우는 목적으로 반일 교육이 1990년대 초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개혁 개방을 했을 때 가장 큰 원조를 준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반일 교육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게 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그런 것도 항상 뒤에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장제스가 전 세계가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공산당에 의해서 졌는가 해서 어떤 부패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모택동도 미국에 오히려 더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항의를 하겠다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지키고 싶어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다 혼란이어서 그렇지 뭔가 정권이 안정되기만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유럽 못지않게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정시키고 싶어서 빨리 일본을 몰아내고 어찌 보면 일본을 몰아내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참전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그만큼 이 중국에서 일본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실제로 마오쩌둥에게 이 미국이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 국제 정세에 의해서 또 반미가 됐다가 또 반일이 됐다가 이런 것이 이제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냉전 뒤에는 어떻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막 그 어떤 군사력 싸움, 막 핵무기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 문제 싸움이라서 실제로 각 나라마다 이 미국은 국가 예산의 70%를 군사비로 쓸 만큼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인 거죠. 국가 예산의 70%가 군사비라는 것이. 근데 그거는 뭐 소련도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소련은 또 더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50년쯤 버티다 보니까 소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각 그 진영마다 소련 진영 또 미국 진영에서 못 사는 나라들을 다 경제 원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경제 못 살게 되면 반대편 진영에 붙을까봐 경제 원조를 해줘야 되니까 경제 원조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군사비를 하는데 너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둘 다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드디어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군축 협약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모든 사람들은 1970년이 되면 소련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다 생각했었고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서 또 막 소련이 먼저 우주에 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는 나쁜 거는 보도 안 하고 막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좋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니까 미국의 지식인들도 이제 소련이 대세라는 그런 거에 많이 패배에 젖어 있었을 때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소련도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으니 아까 군사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또 그 진영의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줘야 되고 또 이게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정말 아주 가난한 나라를 재건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위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효율이 떨어져서 컴퓨터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서방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뭐 회담을 할 때 복사기가 소련에 없어서 문서 하나를 복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비에 대해서 했을 때 실제로 아까 미국은 국가 예산의 70%를 군사비로 했지만 GDP로 했을 때는 5, 6% 정도였었는데 소련은 군사비가 GDP의 25%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드디어 이제 1985년이 되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이 이제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소련의 지도자들은 대개는 이제 별로 배우지 않고 아주 최하 극빈층에서 이제 공산 그런 당원으로서 최고층에 올라간 지도자였는데 고르바초프는 처음으로 이제 모스크바 대학과 이런 아주 서구의 그 공부를 다 한 아주 엘리트 1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개혁 정치라고 해서 이 페레스트로이카 이름은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돼서 민간인에게도 기업 같은 형태의 조합이나 그런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 또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전 세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체첸 그 체르노빌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88년에 신베오그라드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소련이 이 소비에트 연맹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드디어 그 다음해에는 이제 동독과 서독 간의 그 여행 자유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잘못 오보가 되는 바람에 베를린 장벽을 부시게 되게 되죠. 그 한 해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장벽 앞에서 Tear this wall이라고 하는 그 명연설이 정말 세기의 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발트 3국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독립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소련은 그냥 붕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EU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EU는 어떻게 생겨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EU가 이제 너무 작아지니까 그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자 통화를 통일하고 그리고 여행과 이주의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또 관세 없이 노동자가 이동을 할 수 있고 벨기에에서 의사였던 분은 스페인에서 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저쪽 북유럽에서 연금을 타는 분들이 저 다 남쪽에서 연금을 쓰게 돼서 북유럽의 이 어떤 연금들이 다 북에서 쓰이게 되고요. 또 가난한 그리스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또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EU의 공동체는 사실은 1952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처음에는 석탄 철강 공동체였던 것이 점점 이제 여러 가지가 보태지면서 어찌 보면 프랑스와 독일의 그 정말 끔찍한 서로의 그 상흔의 역사를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 두 나라가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됐으나 실제로는 이것도 굉장히 굉장한 약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고
하물며 이제 영국은 더욱더 브렉시트를 하게 돼서 더욱더 좀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맨 끝쯤에 가면 이제 빚더미 국가 미국과 떠오르는 대국 중국에 대해서 2016년, 15년 때는 한창 중국이 가장 잘 나가서, 마찬가지로 이때쯤이면 아까 소련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을 날이 얼마 안 됐다라는 이렇게 전망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였어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맨 마지막 한 게, 우리가 보통 조세 피난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몇몇 나라들이, 몇몇 개인들이 뭔가를 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배운 거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게, IS처럼 어떤 폭력적인 테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세계 경제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경제 테러다. 그 경제 테러의 가장 큰 실체가 뭐냐? 이 조세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조세 피난처가 어느 정도로 막강한 규모를 가지고 있냐면, 이 조세 피난처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케이먼 제도, 버진 제도,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이 세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인데 잘 살잖아요.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조세 피난처에 가 있는 돈이 18조 달러라고 합니다. 18조 달러는 전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돈들의 거의 대부분이 영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나라는 작아졌지만 아직도 금융의 압도적 1위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이 영국을 통하는데, 그러면 영국은 이 조세 피난처가 있어서 좋냐? 그렇지도 않다. 영국은 사실 이 나라에 그냥 수수료 정도를 할 뿐이고, 실제로 이 나라들은 이 18조나 되는 돈의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의 주인들은 사실 뭐 아무것도 세금을 내지 않고 완전히 피난시키고, 또 그냥 돈만 피난시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알 수가 없게 하는 비밀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세계 경제에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뭐 레포 105라는 것도 재밌는 게 나오는데, 경제 용어인데, 결산기 직전에 보유 채권을 나중에 되산다는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현금화하는 거래인데, 이 레포 105 때문에 결국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타나고 AIG가 몰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모든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때 사회가 결국 이렇게 붕괴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 중국은 두 가지의 광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선진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나라였었는데 저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서구가 그 못 살던 중국을 잘 살게 원조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상으로 막 해주었을 때는, 실제로 어느 나라든 먹고 살게 되면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이 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서구의 모든 나라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실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켰거든요. 내가 기술력을 개발하고, 내가 어떤 특허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잘 살게 된 반면, 중국은 이 기술 협조라고 하는 국유화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합작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작이라는 걸로 거의 거저 모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면이 없지 않아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게 된 거는 좋은데, 그거를 실제로는 이거를 어떤 인류 공영이나 어떤 자국민들을 더 골고루 잘 살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서강에다가 암가품을 하는, 내가 이제 잘 살게 됐으니 너네도 한번 당해보라는 그런 식의 깊은 속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오랜 역사를 지나서 이 인류가 왔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공헌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요약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토요일에 이 책으로의 아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선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사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빌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게 이 책이고요. 이 책이 나는 이제 이런 책 한 번 읽어봤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되고, 또 아니면 또 재밌게도 이 책을 읽고 세계사가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구나 라고 해서 세계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